작은 서점. 짐과 아이린 웨스트콧은 대학 동창회보의 통계 자료에 실린 만족할 만한 평균 수입과 근무 조건,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책 가운데 존 치버의 단편소설 기괴한 라디오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뉴욕 변두리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에게 어느 날 이상한 라디오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웃들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속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은 특별히 작은 서점 목요일과 금요일의 직원이죠. 장강명의 인생책, 장강명 작가와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지기 장유진 작가 모시고 특별한 회동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식구가 되었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어쩌다 보니 직원이 되었습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어쩌다 보니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입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먼저 장강명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비번인데 특별히 출근을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비번인데 나왔습니다. 네. 장유진 작가님도 뵙고 싶고, 네, 최원정 아나운서님도 뵙고 싶고, 저희 네. 식구 처음 모이는 자리인데, 맞아요. 그래도 시간의 수당도 받고 싶습니다. 조금 챙겨드리죠? 네. 나오는 건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없나? 네, 그리고 수요일 책갈피 코너 장유진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계관, 월화수목금 세계관이 다 합체돼서 너무 네, 좋습니다. 완전체. 네. 첫 모임. 네. 네, 저는 가족 싸움에서, 네. 가족 모임은 원래 이제 나중에 머리끄댕이 잡고 좀 이렇게. 요즘 뭐 살기가 팍팍하지 뭐 네. 이런 거 물어보고. 우리는 그래도 사이 좋은 척 끝까지 한번 버텨봅시다. 그죠? 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좌강명, 장유진. 다 장작가네요. 장작가. 그러네요. 정말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작은 서점에서 각자 맡고 계신 방송을 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장강명 작가님. 네,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 장강명의 인생책을 맡고 있고요.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네. 명사랑 애서가 분들을 모시는 거죠. 그분들의 인생책을 들어보고 또 인생책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 인생 얘기도 듣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요일에는 주로 책 얘기 듣고 금요일에는 책 얘기도 조금 하고 그 책과 얽힌 또 그분의 어떤 생각들 또 뭐 요즘 근황도 듣고 네. 뭐 이런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좀 모시기 힘든 유명한 연사분들을 장강명의 백으로 저희가 다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그 이름으로. 네요. 그렇지는 않고 이 작은 서점 이제 네. 서점 규모는 작은데 네. PD님이랑 작가님이 진짜 섭외력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아니, 다 장강명 작가 이름 아니요, 듣고 아니요. 오는 거죠, 뭐. 제가 진짜 완전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진짜. 섭외된 분들도 지금 네. 어마어마하고 네 목요일 금요일 오후 11시입니다. 우리 장유진의 책갈피 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코너인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수요일마다 책갈피라는 코너로 함께 하고 있고요. 키워드가 있어요. 특정 키워드에 어울리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 혹은 영화 혹은 음악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지고 추천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 낭독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조금 전에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나 이제 작은 서점 하러 간다 그랬더니 장유진 작가님보다 1살이나 2살 많은 이제 저희 반 후배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아나운서라서. 아나운서님이세요? 아, 네. 저는 장유진 작가가 저기 언니 프로그램에 나온다면서요.
저는 그분의 그 한 줄 한 줄이 그냥 다 제 인생 같아서 너무 좋아해요. 오, 너무 정말요? 그래서 아까 따라온다는 거 내가 오늘은 저기 좀 그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코너니까 오늘 오지 말라고. 다음에 한번 꼭 인사시켜 네. 주세요. 그러니까 장유진 작가 요 또래들한테는 거의 아이돌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마음을 다 대변해주는. 정말 편의점에 갔는데 어. 장유진 작가님 책 제목이 써 있는 커피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캔커피인데 있었어요. 그걸 뭐 이렇게 팝업 스토어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집 앞 편의점에 갔는데 어머. 종류도 여러 개예요. 맞아요. 와, 진짜 그래요? 네, 브랜드 콜라보 커피 행사를. 브랜드가 되신 네. 내가 이런 분이랑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구나. 아닙니다. 근데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아, 근데 또 제 나이에 제가 이제 토끼띠인데요. 네. 제 또래에서는 장강명은 거의 C급이거든요. 아, 그쵸. 커피가 안 나왔어요. 그게 네. 좀 많이 부족하네. 커피 말고 뭐 커피. 요구르트든 뭐든 네. 뭐 네. 협찬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우리 맥주? 맥주, 맥주, 맥주 좋다. 그러니까. 네. 장강명 소설 한 번쯤은 다 읽어본,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또래들이거든요. 아, 좌장, 우장 다 대단하군요. 정말 좌장우장 대박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KBS 일라디오에서 책 프로그램 이렇게 론칭하고 나서 작은 서점 이제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를 이제 회사 내에 걸어 놓잖아요. 근데 네. 주변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우리 장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든지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지금 스타트는 괜찮은 것 같나요? 저는 사실 이제 제 네. 주변 사람들이 뭐 출판계 종사자들이 많으니까요. 네.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네. 네, 책 프로그램 한때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그랬죠. 이제 네. 새로 생기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진짜 야심이 있다. 월화수목금 이 코너를 보면은 진짜 제작진의 이 기계가 느껴진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진정성이 그리고 느껴지지 않아요? 진정성 느껴져요. 네. 네, 그리고 장유진 작가님 코너를 듣다가 제가 진짜 졌다 생각하는 게 왜요? 졌다? 어떤 네.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 진짜 자기가 소개하는 책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지셨구나. 한 줄 한 줄 막 사랑이 네. 뚝뚝 떨어지는데 맞아요. 네. 제가 좀 원래 평소에 좀 심드렁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누구한테 뭘 권할 때에도 무슨 책 재밌었다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약간 그 책 되게 괜찮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없이 끌어올려가지고 한 건데도 장유진 작가님의 이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호들갑이 대단한 성격이고 제 생각에 아마 장 작가님이랑 저랑 MBTI 약간 반대일 것 같은 느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T 중에 T예요. 네. 뭐- 저는 항상 텐션이 높고. 아. 아니, 뭐 이 김에 MBTI 뭐 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밝혀볼까요? 뭐예요, 장유진 작가님? 저는 ENFJ요. 아, 왜요? 완전 반대거. 저 ESFJ거든요. 저랑 굉장히 비슷하구나. 왜요? ENFJ라고 네. 하시죠? 네. 원래 소설가 되려면 좀 N은 돼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쵸. 생각이 많아야 되니까. 네. 저는 INTP예요. 그러시구나. 그것도 아주 극 I의 극 T의 극 P예요. N만 똑같고. 아니, 저랑은 다 반대시네요. 다 반대네요. 그러네요. 네. 원래 다 다른 사람들끼리도 잘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퍼즐 맞추듯이. 완전 저랑은 다 반대네. 여기서 어머. 이성 담당하겠습니다. 네. 좀 좋아. 논리와 이성 담당. 네. 근데 지금 대 작가님이 두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서로 굉장히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네, 막 너무 만나뵙고 오늘 막 싶었어요. 손꼽아 다들 기다리신 거잖아요. 네. 조금 왜 작가가 작가를 평한다?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우리 장강명 작가님부터 장유진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요? 좀 이거 잔인한가? 얼굴 앞에서 막 이렇게 바라보는 데서 할 말 다 하는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네. 극 T답게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장유진 작가님 되게 뵙고 싶었고 네. 저희 이제 공통의 지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통해 가지고 나 장유진 작가님 좀 만나게 해달라 막 요청을 드렸었는데 못 뵀는데 오늘 겨우 만나게 돼서 제가 숨은 팬이고 저는 사실은 아까 장유진 작가님 뵙자마자 그리고 이제 뭐 장유진 작가님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평단이 지금 장유진 작가님을 소화를 잘 못하고 있다. 너무너무 지금 성취도 잠재력도 마치 이제 빛이 이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합쳐지면 이제 흰색이 되는데 흰색을 보고 나서는 우리가 분광을 못 하는데 지금 저 색깔을 펼치셔도 쭉쭉 나가실 것 같고 이 색깔로 펼치셔도 쭉쭉 나가실 것 같고 이 색깔로 펼치셔도 쭉쭉 나가실 것 같은데 어떤 색깔을 펼쳐주실지 너무 궁금하고 어떤 생각하시는지 어디 바라보시는지도 네. 너무 궁금하고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그 색깔 그냥 다 한꺼번에 펼쳐주시는 뭐
그런 작가님 되실 수도 있겠다. 오. 지금 성취나 뭐 앞으로 또 나아가실 거나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또 막 이렇게 두근두근해하면서 쫓아있는 그런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강명 작가님 입장에서는 요 나이대의 그 본인의 모습이 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전혀 클래스가 달라요. 다른가? 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장유진 작가님이 예. 어떤 쓰시는 문장 같은 것들은 저하고 되게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이미 성취가 있으신 거고 네. 장유진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지난번에 소개하신 뭐 백수린 작가님이나 네. 뭐 그런 거는 제가 그걸 모르지 않는데 네. 그게 이제 성취고 그런 건 모르지 않는데 저는 장유진 작가님 나이 때도 그거를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네. 아니 저는 이 녹음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네. 두 분이 나누는 대화 보고 좀 놀랐던 게 바로 초면인데 우리 장강명 작가님이 장유진 작가님에게 장 작가님은 어디를 보고 계세요? 네. 시선이 어디로 가서 그래서 와 이 대가들의 대화는 아니, 제가 정말 그 순간 확 주눅이 들었어요. 어디를 아니, 바라보고 그 있냐는 질문은 진짜 그거를 또 너무나 작가들끼리만 하는데. 작가들끼리만 하는 아니 때, 원래 작가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는 안 와. 하고 뭐 요즘 뭐 재밌는 넷플릭스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거 저는 그 순간 그냥 시계를 봤어요. 그 저기 지금 청취자분들이 되게 와. 닭살 돋아하실 것 아니야, 같은데 아니야, 제가 아니야. 원래 그런 말을 하는 깜짝 사람이 아니고 놀랐습니다. 작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진 않고 아. 약간 오늘 이제 네. 뭐 모이기 전에 만나기 전에 네. 장유진 작가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가지고 아. 네, 그거에 대한 아우. 답비스무리하게 아니요.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후배가 뭔가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고충을 털어놓으면 너는 야, 넌 어딜 보고 어디를- 있니? 너 인생의 방향은 어디니? 막 그겁니다. 되게 무슨 네. 약간 좀 이상한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영화 속 대사 같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나. 장유진 작가님께서는 장강명 작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제가 너무 좋아하던 작가님께 너무 극찬 듣고 싶었던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약간 제가 지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너무 좋아 지금 이 상태고요. 그냥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네. 제가 뭐 감히 장강명 작가님을 어떻게 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장강명 작가님 데뷔하셨을 때부터 저 표백으로 치겠습니다. 네. 그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었고 팬이었고 사실 뭐 리얼리즘 계열 소설이나 SF나 또 논픽션도 쓰시고 또 거기다 에세이까지 그 다양한 분야를 다 너무 제가 좋아해요. 뭐 하나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만나 뵙고 싶었고 특히 저 금음이라는 소설이 네. 사실 정말 최애를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굳이 꼽자면 그게 이제 최애인데 그거 진짜 한 저 4-5번 읽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읽을 때마다 울어요? 오열을 해요. 진짜로. 그냥 눈물이 많기도 한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설. 아마 그 책 약간 보면은 우글우글 할지도 몰라요. 제가 눈물을 뚝뚝 많이 흘려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아까 에세이 얘기도 네. 잠깐 했는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처음으로 에세이를 썼잖아요. 네. 근데 그 에세이 쓸 때 약간 롤 모델이 장강명 작가님의 그 5년 만의 신혼여행 그거를 읽고 아 소설가의 에세이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런 내용을 써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인물에 대한 이런 애정을 담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에세이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저는 이제 친구와 다녀온 여행인데 네. 에세이를 쓸 때 제 마음속에 약간 롤모델이었어요. 벤치마킹으로. 아, 그래서 네. 그렇게 쓰고 싶다 해서 뭘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이정표가 되어주셨다. 그 책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과 5년 만의 신혼여행 저희 두 개를 다 읽어봤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쵸. 그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네. 예, 그게 정말 너무나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리만족이 된 보라카이를 직접 갔다 온 것 같고 핀란드에서 직접 뭔가 내가 놀다 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 좋네요. 네, 분위기 좋네요. 남은 시간도 계속 이렇게. 네. 자, 오늘 주제가 있는데요. 네. 라디오라는 주제를 갖고 북토크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라디오 하면 떠오르는 책을 좀 부탁드렸는데 장강명 작가님부터 어떤 책 가져오셨죠? 네. 저는 준파 라이리의 저지대를 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진짜 이런 소설 한번 쓰면은 이런 소설 쓰면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그런 게 마음이 있죠. 막 진심으로 막 드는데요. 일단 준파 라이리는요.
이제 인도계 미국 작가예요. 네. 인도계 미국 작가인데 또 태어난 건 영국이고 아. 좀 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네네. 여성 작가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막 이탈리아어로 제 책을 쓰기도 했죠. 오헨리 문학상, 펜 해밍웨이상, 퓰리처상 수상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우뚝 섰고요. 네. 이 저지대는 그 인도하고 미국에 걸친 이야기예요. 인도의 현대사에 얽힌 어떤 형제의 비극, 네. 그리고 그 형제가 한 여인을 사랑을 하는데 그 두 형제 이 여인 그리고 이제 그들의 딸 이야기까지 이렇게 좀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막 읽다 보면은 뭐 너무 절절하고 네. 이게 사는 게 뭔가 막 싶고 막 슬프고 막 네. 그 이제 그 세 사람이 각자 상처가 있죠. 그리고 네. 세 사람이 서로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막 애절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막 어떤 장면들 계속 네. 되풀이해서 읽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47년 이제 인도 독립 후에 네. 그 한 가족, 인도의 한 가족 이야기인데 이제 형제 얘기를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죠. 네. 근데 그 격동에 막 인도와 세계사가 막 계속 파도 쳐요. 저는 네. 그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짧은 그 소설 안에 이 모든 현대사를 다 담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나.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케일도 크고 네. 근데 뭐 등장인물이 뭐 많거나 뭐 그렇진 엄청나게 않아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네. 와 어떻게 이렇게 현대사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또 슬프게 그렇죠. 주제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제 한 단어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독서 모임을 이제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이민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주제를 이민으로 해서 저지대를 가지고 아.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이 주인공들도 이제 그쵸. 미국으로. 형이랑 네. 그 여인은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거대한 막 역사, 막 그 역사의 또 폭력성 앞에 그 한 가정이 이렇게 막 겪는 고통과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나라 어떤 현대사의 그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들이 막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한강 네. 작가님의 작품도 그렇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류의 이런 거대 서사가 있는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그렇구나. 끝까지 못 읽었어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우리 장미 작가님은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네. 사실 저도 준파라일이 네. 소설을 한다고 해서 네네. 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네네. 다른 책인 줄 알고 그저 좋은 사람은 그건 줄 알고 나 그거 읽었으니까 아. 집에 책도 있으니까 뭐 주말에 한 번 더 읽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못 읽고 근데 책은 사놨습니다. 아, 그래서 읽어보려고. 네. 저의 픽입니다. 강력 네, 추천합니다. 네. 뭐 저지대도 뭐 주제가 라디오는 아니거든요. 이제 좀 뭐 가볍게 나오는 네. 시기예요. 가볍게 두 번이 언급이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이 형제가 어렸을 때 선물을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형이 아마 뭐 체스판을 달라고 하고 동생은 라디오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조립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이제 작가가 심어놓은 장치죠. 사실은 형은 이제 세상 문제랑 좀 떨어져가지고 좀 학구적인 스타일의 소년이고 이후로도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 이 동생은 그때부터 세상에 관심이 많고 단파 라디오를 구해서 세상 소식을 듣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사회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를 암시하는 장치인데 그걸 또 처음에 읽을 때는 몰랐다가 네. 두 번째 읽을 때 야 이걸 또 이렇게 하나 싶고 뭐 이제 라디오가 나오는 또 다른 대목은 뭐 거기도 뭐 되게 중요한 장면은 아닌데 일종의 사파 같은 건데 형이 미국에 가서 굉장히 외롭게 지내다가 어떤 싱글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썸을 타는데 뭐 썸이라는 거 방송 용어로 해도 되죠. 그럼요, 그럼요. 네네. 네, 썸을 타는데 그 여성의 집에 갔는데 빈집인데 집에 들어가니까 라디오가 켜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왜 켜져 있냐고 하니까 외로워서 켰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묘사도 너무 아름답고 저도 가끔 빈집에 라디오를 켤 때가 있어가지고 외로워서? 네. 적적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좀 얘기하고 싶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아니 빈집에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그 외로움이 좀 달래져요? 저는 약간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달래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이 라디오가 네. 매체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TV를 켜면 네.
이제 되게 뭐 고독한 날, 뭐 외로운 날, 혼자 있는 날에 TV를 켜면 외로움이 달래지는 것 같지 않고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오. 그냥 성가시고 네, 왜 우리가 그러네요. 왜 군중 속에서 외로워질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막 시끌벅적한 것 네. 같은데 제 아내는 또 이제 경제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경제 팟캐스트를 틀어놔도 그 라디오 느낌은 잘 안 나는데 라디오가 뭔가 좀 더 조곤조곤하고 저한테 좀 귀에다 대고 말을 걸어주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느낌이 좀 더 애절하고 아련한 느낌이 있어요. 장유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디오 세대, 저희는 왜 진짜 막 별밤 같은 거 들으면서 밤에 그 외로움을 달랬던 세대인데 네. 그런 추억이 있으세요? 아, 전 있어요. 아, 그게 어떤 방송국이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박남매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 예. 박수홍, 박경림 예. 두 분이 그렇죠. 진행하시는 네. 그거 네.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항상 그거 틀어놓고 네. 밤에 어느 방송국이었지? 아, KBS 아니에요? KBS예요? KBS 라디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음.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네. 방송을 하고 있다니 그런 성공한 거죠. 인생입니다. 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 좋네요. 뭔가 이렇게 오락거리로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추억들이 있지만 제 주변에는 라디오 이제 클래식 듣는 분들이 좀 주로 좋아하는 아, 거 네. 같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문학 프로그램의 대표로서 이제 책 프로그램 작은 서점을 좀 많은 분들이 라디오 하면 저는 이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네. 프로는 특히나 TV보다는 라디오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책은 좀 그 TV에서 다루다 보면 조금 더 산만해질 것 같고 좀 영상으로 뭔가 소화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라디오는 진짜 한 줄 한 줄 우리가 낭독하면서 감동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뭔가 책을 읽을 때랑 네. 라디오를 들을 때 좀 사람이 태도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좀 TV를 켜놓으면 좀 더 수동적으로 그냥 영상을 보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을 볼 때도요. 근데 라디오를 들을 때는 사실 좀 이제 라디오가 별로 거슬리지가 않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들으려면 되게 이렇게 정성을 좀 쏟아야 되거든요. 네.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또 약간 저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저 사람은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말을 못 걸잖아요. 네. 뭐 엽서 같은 걸 보낼 네, 수는 네. 있지만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약간 좀 애절하게 느껴져요. 아. 그런 느낌이 근데 제가 책을 펼치고 볼 네. 때 저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데 나는 저자한테 뭐 요즘은 뭐 SNS로 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책 들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 말을 내가 듣는 거고 내가 아무리 맞아요 이 부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해도 그게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종이를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그쵸. 그런 네. 느낌이고 그리고 저는 또 라디오랑 아까 책이랑 비슷하다고 하신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책과 소설, 문학의 또 그만의 매력이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 100명이 읽잖아요. 그러면 같은 소설을 읽어도 같은 장면을 읽어도 네. 100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가 각자의 머릿속에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상 매체는 물론 재밌고 흥미롭지만 네. 100명이 똑같은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네. 예를 들어서 어떤 무서운 네. 장면이 있다. 100명이 똑같은 그림을 보고 무서워하는 건데 책은 각자 다른 장면을 상상하면서 무서워하거나 감동받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것이 저는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저 그러고 보니까 뭐 이렇게 원작이 있는 영화는 잘 안 보는데 오디오북은 또 잘 들어요. 그쵸? 네, 오디오북 들을 때는 그런 뭔가 원작이랑 다른 것 같아 이런 느낌 안 들어요. 네. 가끔 오디오북 이제 읽어주시는 분이 너무 몰입해서 연기를 하시면 조금 깰 때는 있는데 특히 이제 남자 성우분이 이제 여자 캐릭터 그쵸. 대사 너무 네. 몰입해서 연기하시면 조금 깰 때는 있는데 네. 대부분 오디오북은 책 같아요. 네. 우리 장강명 작가님께서 이제 준파 라히리의 저지대를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대목 낭독으로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목 두 대목 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묻자 수바시는 늘 곁에 두고 사용하던 낡은 목재 체스 세트를 대체할 대리석 체스 세트를 받고 싶다는 뜻을 넌지시 비쳤다. 그러나 우다야는 단파 라디오를 원했다.
목재 틀로 둘러싼 부모님의 오래된 진공관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식보다 더 많은, 또는 나뭇가지처럼 얇게 말아서 아침에 안뜰의 담 너머로 던져주는 벵골 일간신문에 실리는 소식보다 더 많은 세계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우다얀과 수바시는 직접 조립했다. 뉴마켓과 고물상을 뒤졌으며 인도 군대의 불용 군수품에서 예비 부품을 찾았다. 둘은 일련의 복잡한 설명과 낡은 회로도를 따라 조립했다. 침대 위에 기판, 콘덴서, 여러 가지 저항기, 스피커 등의 부품을 늘어놓았다. 전선을 납땜했으며 필요한 작업을 함께했다. 이윽고 조립이 끝나고 나니 그것은 네모난 손잡이가 있는 조그만 검정색 철제 여행 가방처럼 보였다. 수신 감도는 보통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았다. 일반적으로 낮보다 밤이 더 좋았다. 이것은 태양의 광자가 이온층의 분자를 교란하지 않을 때, 양전하 입자와 음전하 입자가 재빨리 결합할 때 수신 감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했다. 창문 옆에 교대로 앉아 수신기를 손에 든 채 위치를 이리저리 바꿔보면서 바로바로 안테나를 조정하고 두 개의 조절 장치를 조작했다. 네, 다른 부분도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홀리의 집은 조그마했다. 앞에는 부엌과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뒤에는 화장실 하나와 침실 2개가 있었으며 천장은 낮았다. 그가 자란 고향 집이 더 넓어 보일 정도였다. 그녀는 들어올 때 열쇠를 넣지 않고 문을 열었다. 라디오가 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안 일기예보가 방송되었다. 그날 저녁 때때로 소나기가 쏟아질 거라고 했다. 체스터가 반가움의 표시로 지저대면서 꼬리를 흔들며 그들의 다리에 몸뚱이를 밀착했다. 라디오 끄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녀가 라디오의 볼륨을 줄일 때 그가 물었다. 일부러 켜두었어요. 돌아올 때 집이 조용한 게 싫어서. 수바시는 우다얀과 자신이 조립했던 단파 라디오를 떠올렸다. 전 세계의 소식을 또 다른 고립된 곳으로 끌어모은 라디오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홀리가 자신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에 남편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녀의 고독은 심각해 보였다. 네, 이렇게 두 부분 네. 읽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그 여성 목소리, 여성 캐릭터 목소리도 몰입하게 되네요. 오디오북의 성우분들 존경합니다. 네. 네, 아니 두 분 다 제가 이제 약간 그래도 이런 음성 쪽으로는 뭐 좀 전문가 아닌 전문가라고 봤을 때 전문가시죠. 완전 낭독에 전문가시죠. 정말 적합한 목소리를 그런가요? 두 분 갖고 계세요. 정말 자신감 있게 읽으세요. 이렇게 낭독 부탁드리면 되게 좀 쑥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정말 낭독 두 분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 라디오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들 가져오셨는데 그 라디오를 통해서 한 형제는 그냥 뭐 감성의 어떤 영역에 이제 빠져들고 한 형제는 한 이제 동생은 혁명을 꿈꾸는 이제 네. 전사가 되면서 이제 혁명에 목숨을 바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형제가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되게 불의에 맞선 용기를 가진 한 사람과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한 현실을 살겠어 하지만 책임감은 잊지 않겠어. 네. 정말 다른 인생을 사는데 이런 고민들이 한 뭐 60년대 70년대생들이 항상 겪었던 고민인 것 같거든요. 그쵸? 한국 상황도 굉장히 그쵸? 비슷했고 네. 뭐 한국 소설 중에도 이런 것들 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뭐 지금 살아가는 뭐 젊은 세대들이라고 해도 저는 이 형이랑 동생의 마음이 다 누구나 모든 사람한테 마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그렇죠.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뭐 내가 추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추구하고 싶은 마음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 뭐 형 편을 들게 되지도 않고 네. 동생 편을 들게 되지도 않은데 맞아요. 근데 세상이 참
힘들구나 이런 맞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참 힘들죠. 그 네. 저지대라는 제목이 어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뭔가 내 안에 있는 그 저지대 뭐 이런 느낌일까요? 지금 라디오도 이제 준파라일이 작가가 이거를 네. 실제 소재로 쓰고 그거의 어떤 피상적인 면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상징물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상징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여러 반대되는 상징인데 저지대도 똑같습니다. 저지대도 실제로 이 형제가 자랐던 그 인도 그 지역이고 거기 그 저지대가 이제 작품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지대라는 걸 떠올릴 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감정들 뭔가 고이는 것들 그렇죠. 밑바닥에 있는 것들 가라앉는 것들 거기에 이제 잠기는 사람들 뭐 이런 것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에게 이 책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 그냥 뭐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께 추천하죠. 문학 독자한테 꼭 추천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되게 명쾌하게 알고 있다, 명쾌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읽으면 별로 그렇게 세상이 명쾌하지가 않구나. 그리고 사람이 참 약하구나. 네. 네. 뭐 약한 사람들끼리 잘 살아야겠죠. 네. 사람이 약하다는 거, 세상이 무섭다는 거,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저지대를 품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강명 작가님이 이 소설 읽으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다면 네. 뭘까요? 네. 근데 좀 약간 쾌활한 노래인데, 네. 퀸의 라디오 가가를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제가 이거 중학생 때 되게 좋아했는데 네. 제가 사실 이 동생처럼 이 형제처럼 라디오를 제가 조립하기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 시절에는 망가뜨리지 않고 제대로 조립이 돼요? 망가뜨린 보통 것도 망가뜨리거든요. 많고요. 이거 해체하는 순간 그냥 이 부품을 모아가지고 팔았어요. 라디오 키트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를 뭐 전기 인도로 납땜을 그랬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네. 그 라디오 세대죠. 라디오 세대인데 뭐 이 라디오 가가 노래를 들어보면 네. 라디오 세대에 대한 예찬이고 네. 막 가사가 노래는 쾌활한데 들어보면 가사 되게 슬퍼요. 네, 그리고 라디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퀸의 라디오 가가. 네, 가상 각자 해석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퀸의 라디오 가가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관련 이런 노래들은 또 라디오 PD들에게 또 많은 또 애환의 어떤 그 감정을 좀 건드리나 봐요. 지금 방금 우리 박수정 PD도 이 노래 들으면 이제 라디오 PD들이 눈물이 펑펑 난다고. 그러니까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전성기의 그 라디오 끝자락을 잡고 있는 뭐 그런 느낌, 그렇죠? 전성기 이제 또 와야죠. 그렇죠. 이제 근데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작은 서점과 함께. 네. 작은 서점과 함께 한번 부흥의 시대를 또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문을 여는 장강명의 인생책 서점지기 장강명 작가와 또 수요일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지기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유진 작가님의 추천책 들어볼까요? 네, 저는 존 치버의 기괴한 라디오라는 이 단편 선집의 표제작인 기괴한 라디오 들고 와봤습니다. 네, 기괴한 라디오 단편이고요. 네. 네. 어떤 작품인가요? 우선 존 치버. 네.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맞습니다. 네. 네. 존 치버는 그 20세기 미국 현대 문학 그 중에서도 단편 문학의 거장이고요. 네. 그 약간 앞세대의 체호프가 이제 단편의 거장이라고 하는데 교회 체홉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단편 소설 중에 교회라는 제목이 들어간 소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닉네임이 붙은 것 같은데 이 단편 문학의 거장인 이유는 일단 단편을 많이 쓰셨고 평생에 걸쳐서 160편 이상을 쓰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61편을 모은 단편 선집이 이제 퓰리처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퓰리처 상이 언론에만 주는 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학 분야도 있고 뭐 자서전 분야도 이렇게 세세하게 분야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이 또 뭐 전미 도서상, 전미 비평가 협회상 이런 많은 상들을 수상하면서 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고요. 그 이제 20세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그 시대를 배경으로 그 자기 그냥 주변 이웃들의 삶을 되게 깊고 날카롭게 관찰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만드시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찰만 해서 썼다 그러면 거장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되게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담으면서
그 각각의 인간의 내면에 깊게 자기도 모르게 품고 있는 뭐 희망, 사랑, 향수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공포나 절망, 집착, 기대 그리고 때로는 되게 졸렬한 감정이라든지 허위의식이라든지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뾰족한 인간의 감정들을 이야기라는 형태로 단편 문학의 형태로 되게 잘 담아내시는 그런 점이 매력인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대작가로서 인생의 뭐 희노애락을 다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존 치버의 이 작품을 우리 장강명 작가님은 혹시 접하셨나요? 저는 제목도 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존 치버만 알고 있었고요. 아, 네. 네네. 존 치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는 네. 술을 엄청 많이 마셨다. 맞아요. 그래서 아, 제가 진짜로요? 뭐 그거 어떻게 레이먼드 카버 평전을 읽는데 레이먼드 카버도 이제 미국 단편의 거장이죠. 예. 미국 단편에서 거장 되려면 술을 많이 마셔야 되나 보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뭐 술을 그냥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너무 심하게 범죄 수준으로 많이 마셨는데 지금 이제 네. 저는 술꾼으로 알고 있다가 장유진 작가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교회 체육이야?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괴한 근데 저도 라디오. 지금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미 이제 돌아가신 작가님이시고 네. 거장이시니까 네. 이 기괴한 라디오라는 책이 그 61편을 문학동네에서 이제 4권으로 만든 전집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작가님이시니까 뒤에 이제 연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연보를 읽으면 제가 약간 웃음이 나오는 포인트가 왜요? 두 군데가 네. 있는데 한 군데는 그 18살 때 데뷔를 어떻게 했냐면 그 아카데미에서 제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적당한 경험을 추방이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의 단편으로 써서 발표를 하면서 등단을 하게 됐다는 점도 약간 웃음이 나는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년에 그 레이먼드 네. 카버도 딱 이 시대의 단편 문학의 거장이 존 치버 레이먼드 카버 이렇게 네. 그 두 분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제 그 연보에 보면은 61세 때 알코올 중독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맹세하고 술 끊겠다고 맹세하고 퇴원했다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네. 그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이라는 그 되게 유명하고 유명한 유서 워크숍이죠. 깊은 미국의 아이오와에서 하는 작가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예. 제 주변의 작가들도 신청해서 가고 이제 네. 이런 저도 뭐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그 유구한 역사의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 1년 동안 강의를 할 때 강사로 온 레이먼드 카버와 만나서 같이 술을 같이 술 마시면서 마셨어요? 1년을 보냈다가 연보에 1년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약간 굳이 적어놔요? 공감성 수치가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의 허락을 받고 쓴 걸까? 네. 가만히 있던 레이먼드 카버가 아. 등장을 해서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전 또 MBTI N이니까 네. 거장이 된다는 것은 죽고 나서 이런 걸 사람들이 내 허락도 안 받고 연보에 남기는 일이구나. 너무나 거장이 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야 거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아니,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도 알코올 의존의 어떤 네, 증세가 네. 좀 있는데, 자, 우리 이 책을 읽지 않은 우리 장강명 작가님 위해서 줄거리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이것도 되게 단편이기 때문에 짧은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살짝 읽어주셨듯이 짐과 아이린이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산층이고 서던 플레이스 근처의 아파트 12층에 살면서 1년 평균 10.3의 연극이나 영화를 보고 또 언젠가는 웨스트체스터에 살겠다는 희망을 품고 또 고전 음악도 듣고 슈베르트 이런 것도 라디오로 듣고 그러니까 이런 중산층이고 조금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가족인데요. 남편이 어느 날 새 라디오를 아내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라디오가 너무 크고 흉물스럽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음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좀 이상하고 크게 생겼지만 이 음색에 만족하면서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뭐 주파수가 안 맞았는지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원하는 음악이 나오지 않고 그 문이 막 여닫히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든지 약간 생활소음 같은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네. 그럼 껐다가 다시 키면 또 괜찮아지고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거 내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인데 예. 내 아랫집 사람인데 근데 그 사실 집안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네.
누군가가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 이야기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뭐 부모가 막 아이를 막 혼낸다든지 아니면 돈 때문에 막 돈 문제 가지고 부부끼리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 집이 되게 화목하고 네. 모범적인 집처럼 보였는데 속으로 막 되게 많이 사이가 안 좋고 다투고 때로는 막 엄청 부도덕하고 네. 돈에 쪼들리고 이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면서도 계속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감청이 가능한 이상한 라디오가 집에 지금 한 대 떡 들어온 그러네요. 거예요. 네. 재밌겠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네. 수리공을 불러서 그 거대한 라디오를 좀 많은 액수를 주고 고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낭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낭독을 할 때 약간 일부러 발췌를 해서 네. 중간에 살짝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수리공이 와서 라디오를 고쳤다. 아이린은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틀어보았다가 캘리포니아산 포도주 광고와 실러의 환희의 송가가 포함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듣고 행복해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라디오를 계속 켜놓았고 스피커에서는 어떤 성가신 잡음도 나오지 않았다. 짐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스페인 조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제 다 괜찮아졌어? 짐이 말했다. 오늘 라디오 대금을 치렀는데 $400가 들었어. 당신이 라디오에서 즐거움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 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아이린이 말을 받았다. $400는 내 형편으로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액수야. 그가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이 즐길 만한 뭔가를 구해주고 싶었어. 이 라디오는 우리가 오래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호사야. 나 당신이 아직 옷값도 다 갚지 못했다는 거 알아. 당신 화장대 위에서 그 청구서를 봤어. 그가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나한테 옷값을 다 갚았다고 한 거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난 그저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짐. 그녀가 변명을 하고 나서 물을 좀 마셨다. 우린 이제부터라도 절약해야 돼. 짐이 계속 늘어놓았다. 아이들을 생각해야 하니까. 당신한테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편안히 살아가게 하려고 지독히도 열심히 일을 해왔어. 그의 어조가 비통해졌다. 나는 내 모든 정력과 모든 젊음이 모피코트니 라디오니 소파 커버니 하는 것들에 낭비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제발 짐, 그녀가 사정했다.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듣겠어요. 누가 우리 얘기를 듣는다는 거지? 에마가 들을 리는 없고. 라디오가요. 아, 정말 질렸어.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난 당신의 그 쓸데없는 걱정에 질릴 대로 질렸어. 라디오는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없어. 아무도 들을 수 없다고. 그리고 또 듣더라도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주민들의 그런 세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이제 계속 중독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여자 주인공과 그 남편의 이제 마찰로 이렇게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찰리 채플린이 한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다 잘 살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들 정말 이루 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최근에 좀 그러고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우리가 SNS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그쵸. 그 화려하고 멋진 인생에 내 행복의 잣대를 거기다 맞춰서 나 스스로 좀 불행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꼬집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게 네. 그렇게도 네. 들리네요. 네. 진짜 꼭 SNS가 남의 집에 이렇게 도청기나 네. 몰래카메라 달아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포장도 뭐, 있는 거잖아요. 예, 또 예쁘게 포장한 네. 거. 또 가끔은 어떤 사람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 막 거기다 쏟아내기도 하는데
굳이 그런 거 안 봐도 되는데 그쵸. 싶기도 하고. 두 분 하세요 SNS? 합니다. 저는 합니다. 네. 네. 아, 두 분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예쁘게 잘 보죠. 근데 작가분들은 또 네.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책을 어떻게든 알리려면 네. SNS를 약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SNS 생각도 났고 네. 이 소설이 좋았던 이유가 저는 이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시선이 이 방향으로 가던 시선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확 돌아올 때 그때 네네. 너무 되게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몰래 주파수를 맞출 때마다 막 다른 집에 네.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막 약간 음침하게 즐기던 사람이 도리어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다른 집에 들릴까 봐 걱정을 하는 지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장강명 작가님이 장유진 작가님한테 어디를 보고 있냐는 질문처럼 내 마음에 지금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됐었어요. 아, 아나운서님 표현이 너무 문학적이세요. 저 괜찮을까요?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이게 뭔가 예. 아 근데 저는 오늘 그 두 분 때문에 어떤 단어들을 선택해서 어떤 대화를 안 해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네. 아니 네. 실없는 농담하려고 아, 그랬는데. 얘기하세요. 이게 뭐가 지금 말을 네. 술을 많이 마시면 거장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술을 많이 마시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네요. 항상 짧아요. 아니, 짧습니다. 유독 오늘은 네. 제가 정말 좌장우장 이렇게 모시고, 뭐, 지금, 너무 좋다. 우리 장남매 뭐 해가지고 뭘 만들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너무 좋아요, 아니, 장남매. 우리 저기 목금 서점 주인께서 혹시 네. 이렇게 좀 우리 작은 서점을 통해서 이런 거 좀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뭐 이렇게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건의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네. 장남매와 최현정 아나운서님, 네, 좋죠. 네네. 최장장 뭐 이런 모임, 네네. 네. 최장장. 너무 좋은데? 최장장 모임을 좀 자주 열어야겠다. 그죠? 활동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녹음을 해가지고 시간의 수당도 벌고 네. 그런 걸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 네. 역시 월급 사실주의. 네. 아,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세 명이 좀 모일 수 있는 기회 좀 우리 밖에 계시는 박수정 PD께 좀 건의드리면서 자주 만들어주세요. 너무 좋네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는데 우리 독자분들의 또 의견들 오늘 같이 한 감상평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위로를 우리가 계속 받아왔듯이 우리 두 분 하시는 방송을 통해서 잠시 좀 복잡한 현실이 있고 책 속으로 푹 빠지시는 독자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시기 전에 장유진 작가님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린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추천곡을 부탁드릴까요? 네, 이 소설이랑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주제가 지금 라디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라디오를 주제로 한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네. 그 KBS에서 촬영을 했다고 들었는데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멜로 영화예요. 실제로 유열 선생님이 잠깐 출연하시는데 그래서 그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그 멜로의 정석이고 꼭 추천드리고 그 유열의 음악 앨범에 네. 나오는 곡인 유열의 처음 사랑. 아, 좋죠. 자, 장강민 작가님 목요일 금요일 또 앞으로 좀 잘 맡아주시고 우리 네. 장윤 작가님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열의 처음 사랑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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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림자 길어진 만큼 나의 외로움 커질